변화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퇴직금 쪽입니다. 퇴직금하고 장기급여 쪽. 그 부분에서 변화가 발생했고, 이 부분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인사팀이 예전에는 추계획하고 이런 걸 다 만들다 보니까는 인사팀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KIFRS가 들어오면서 계리사분들한테 맡기면서 이게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쪽도 이게 좀 생소한 분야가 됐거든요.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주로 귀찮은 거 막내가 하잖아요. 막내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더더욱 힘들어요. 윗분이면 뭐 과장님, 사장님이 하면 야, 정대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차이가 막내니까는 이게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세요. 그리고 숫자가 추계획은 예상이 되는데 확정금처럼 예상이 안 되니까 이게 뭐 좀 튀면은 윗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냐? 그럼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바로 전화죠. 이거 왜 이렇게 되냐? 근데 설명을 드려도 수학과 나오신 분도 어려워요. 통계학과 나오신 분도 어렵고 이게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는 여기는 제가 연금수리학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리는데 이 연금수리 부분은 계리, 그러니까 저희 쪽 용어로 연금 계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하기 회계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도 알아야 되고 계리도 알아야 둘 다 알아야 되는 영역인데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는 회계팀은 그래도 난데 인사팀 분이 제일 고로워하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물어는 보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종합원급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 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alpa.co.kr에 보시면은 고객 지원의 퇴직급여 KIFRS 설명이 있고 그 밑에 퇴직급여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요 게시판에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하고 퇴직급여 종업원급여 세미나 저희가 몇 번 개최했는데 그 세미나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들 퇴직금 시뮬레이션도 들어가 있고 임원분들 퇴직한도 계산하는 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KIFRS 1019호에 대한 내용과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업원급여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퇴직금을 적금 드는 거다. 적금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적금 들기 위해서 어떻게 산출하느냐. 거기에 이제 연금계리적으로 퇴직률 들어가고 뭐 할인율 들어가고 좀 복잡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머리 지끈지끈한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내가 은행 가서 퇴직금 적금 든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걸 이제 어떻게 산정할 거냐에 대한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별개고요. 일단 큰 그림에서는 퇴직금 적금이다. 그러면은 이 퇴직금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근속당 31분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과거 거래한 사건의 결과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이 되고 그 경제적 효익 금액을 추정이 가능할 때 부채로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퇴직금 또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부채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부채로 잡아야 되니까는 KIFRS 1019에서 이제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을 해라. 그래서 이제 회계팀에서 부채로 반영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사팀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이제 사회정립,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제도를 들어오면은 이제 사회정립하기 위한 부담금 납입 등을 해서 이제 사회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퇴직금 적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퇴직금 적금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퇴직은 지금 하나요? 지금 안 하죠. 뭐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고 정년퇴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지급할 퇴직금이 있을 거예요. 미래 지급할 퇴직금 중에서 현재 내 몫이 얼마인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그게 확정급여 채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금 적금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5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여행 갈 거예요. 여행. 그래서 적금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는데 어느 분은 1년 후 가실 거고 어느 분은 2년 후, 어느 분은 5년 후, 어느 분은 10년 후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각 시점마다 그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우리는 여기 예시상 5년에 간다고 치고 자, 유럽 여행 갈까 유럽 여행. 그러니까는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을 5년 동안 마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5년 시점에 그때 시점 가서 마련할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지금부터 천천히 마련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퇴직금은 적금 개념이라니까 처음부터 지금 마련해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년에 얼마씩 적금 넣으면 될까요?
500만 원, 5년이니까 500만 원 나누고 5 하면은 5년 동안 100만 원씩 적금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100만 원씩 적금 넣으면은 현재 100만 원 넣으면은 5년에 100만 원 받나요? 이자가 붙여가지고 더 받죠. 예, 집에 100만 원 집에다 둘 필요 없잖아요. 적금 넣는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매년 이자가 만약 5만 원씩 분다고 치면은 첫 해이 100만 원은 75만 원을 내면은 80, 85, 90, 95 해가지고 5년 차에 딱 100만 원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80만 원을 내면은 85, 90, 95, 1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85만 원, 90만 원, 95만 원을 내면은 요게 싹 합쳐져가지고 이자 붙어서 요 시점에 5년 시점에 딱 500만 원에 딱 맞춰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요게 이제 여행비가 아니고 퇴직금이라고 생각해요. 퇴직금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75, 80, 85, 90, 95만 원을 적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금과 그 연금 계열이 퇴직금에 대해서 좀 보면은 적금은 금액이라든가 시기, 그 이자, 만기 금액이 확정이 돼 있어요. 적금은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 가서 뭐 3년 만기에 1,000만 원 얼마 적금만 넣으면 되고 30만 원 넣으시면 5% 이자가 붙어가지고 3년 후에 1,0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게 금액, 시기, 이자가 다 확정이 돼서 근데 퇴직금은 만약 5년에 퇴직한다 그러면 5년에 퇴직금 지금 확정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추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 가정이 들어가요. 두 번째 1년 후 퇴직할지 2년 후 퇴직할지 본인은 알 수 있겠죠. 난 언제쯤 퇴직하겠다. 그렇더라도 예상이 틀어지면은 일자가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퇴직 시기도 언제 퇴직할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미래 금액이다 보니까 현재 같이 하면 이자 금액이 얼마 발생할지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만기 금액도 모르고 이렇게 퇴직금은 변동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는 연금 계리라는 요소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KIFRS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잠깐 더 비교해 보면은 KIFRS는 목적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부채를 산정하는 겁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채를 얼마를 잡아야 되느냐. 근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회 적립하기 위해서 사회 적립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퇴직금에 대해서 좀 개요를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IFRS 1019에 대해서 퇴직급여 장기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KIFRS하고 K갭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다음에 종업원급여 종류, 그다음 평가 방법인 예측 단위 적립 방식, 그다음 확정급여 산출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이게 기본 법이 있거든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KIFRS 1019 종업원급여에 이 퇴직급여,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서 부채를 잡아라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장사, 상장사의 계열사,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직원 30-4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해야 돼요. 네, 연결 모 회사가 그러니까 상장사거나 하면 연결 재무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소규모 회사들도. 그러면은 이 계리평가의 대상은 예전에 K갭 방식일 때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KIFRS가 들어오면서 바뀐 게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라고 있습니다. 우리 5년 근속하면 100만 원 주고 10년 근속하면 금열돈 주고 20년 근속하면 휴가 30일 준다. 그것도 미래 지급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지급할 돈이니까 그것도 퇴직금처럼 적금 쌓아라. 그러니까 부채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가 또 달라진 부분 중에 또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좀 간혹 있긴 한데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평가 안 하시다가 이제 감사인분들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평가라고 해서 평가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리평가 방법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부채를 어떻게 산정하면 되느냐라는 게 확정급여처분 현저가치의 단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기준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이라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금을 적금 넣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원래 회사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근데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는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기준서 문단 59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퇴직급여 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린에 참여를 권장한다. 그래서 저희 같은 보험 계리 인력들한테 이제 외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니네들이 산정하고 여러분 보험 계리 인력분들이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회계 감사인하고 이제 도움을 좀 주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인 분들도 보면은 이쪽 부분이 주로 주니어 분들이 하세요. 제가 알기로 1년에서 3년 차. 그러니까는 그분들도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죠. 그러면은 계리적인 내용은 저희 계리를 산출했던 저희 쪽한테 다 토스해 주시면 돼요. 이런 내용 물어보더라. 그럼 저희가 이제 회신 다 드릴 겁니다. 회신 다 드리고 중간에서 거쳐가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난 잘못했 또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경우에 좀 번거롭다 생각이 드시면은 직접 회계사분한테 계리력들한테 바로 연락해서 받으시라고. 그러면 저희가 다 설명드리고 만약 회사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요. 감사인분이 이런 내용을 여쭤보시던데 이거는 회사 쪽하고 얘기한 다음에 답변이 가야 될 것 같다. 또는 회사도 알아야 되겠다. 그럼 저희가 또 그분 별도로 또 노티스를 해드립니다. 이제 그거 보시고 다시 이제 협의하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IFRS하고 KGAAP하고를 좀 보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KGAAP을 쓸 일이 없는데 KGAAP은 예전에 인사팀에서 청산가치로 해가지고 사업연도로 다 퇴직한다고 해서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에서 추계액을 산정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도 추계액 증가분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잡으셨을 겁니다. 퇴직비용. 근데 KIFRS는 다릅니다. 우리가 현재 퇴직하지 않고 미래에 퇴직한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에 퇴직하니까는 KIFRS의 원칙이 뭐냐면은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고 또 하나가 연결 기준이에요. 연결. 두 가지 때문에 20인, 30인 되는 회사들도 연결 재무제표 때문에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다 보니까는 미래 퇴직하다 보니까는 미래 퇴직금을 구해야 되잖아요. 미래 퇴직금을 구해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보험수리라는 연금 계리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인율, 퇴직률, 임금 상승률 등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크게 바뀐 게 KGAAP에서는 실제 원가 방식이에요. 추계액 증가분을 비용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비용으로 인식했었는데 KIFRS에서는 공정가치가로 평가하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표준원가 방식, 회계팀을 아실 거예요. 표준원가 방식 아시죠? 표준원가 방식인데 제가 앞에 준자를 붙여놓은 게 완전 표준원가 방식은 아니에요. 표준원가 방식이란 게 미리 원가를 정해놓고 기말 가서 원가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원가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를 뭐 제공품이라든가 매출원가라든가 판관비로 조정을 하는데 이건 거기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조정하지 않고 어디로 조정을 하냐면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조정합니다.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부분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준 표준원가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차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보시면 보이는 재측정 손익 또는 보험수수적 손익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원가 차이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금방 알아들을 텐데 재측정 손익, 보험수수적 손익하니까 이게 또 다른 요소처럼 보이거든요. 또 다른 요소가 아닙니다. 표준 원가 방식을 아시는 분이면 이게 원가 차이구나. 원가 차이를 적용으로 쓰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KIFRS하고 KGAAP하고 잠깐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현재 홍길동이라는 분이 5년 근속했고 현재 평균 임금 300이면은 추계액은 300만 원 곱하기 5년에서 1,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년 후가 딱 1년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6년 시점이 됐고 평균 임금 330만 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은 추계액은 330만 원 곱하기 6년에서 1,98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럼 이 1,980만 원을 다시 또 분해를 해보면은 전년도 추계액이 300만 원 곱하기 5년에 1,500만 원이 있고요. 우리 1년 시간 지났잖아요. 1년 시간 지나면서 임금이 올랐죠.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임금 상승분, 시간경과분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발생을 했고 330만 원, 300만 원 빼고 5년 곱하면은 요 과거분. 그래서 시간경과분 150만 원 생겼고 그래서 우리 1년 근무 증가하면은 퇴직금 증가하잖아요. 이게 이제 단순히 말씀드리는 아까 말씀드린 추계액 증가분에 해당하는 거. 1년 증가분 요게 330만 원이 1년 근무하면서 증가하는 금액. 근데 요걸 이제 KIFRS 관점에서 보면 추계액은 확정급여 채무라고 해서 미래 지급할 퇴직금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을 거 퇴직금 적금 금액이 얼마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 경과 증가분이 미래 금액을 현재로 땡겨놓은 게 이자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요. 이자 5만 원씩 발생했잖아요. 그 5만 원에 해당하는 게 이자 비용. 그 다음에 1년 근무했으니까 우리
추계액 늘어나듯이 확정급여 채무도 늘어날 거잖아요. 그 늘어나는 게 단기 근무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에 근무한 비용이다, 원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업원 급여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되어 있는데 단기 종업원 급여하고 해고 급여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발생 시점에 다 비용 처리하니까요. 근데 퇴직급여하고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는 보험 수수료 평가를 해서 저희 보험 계리 인력들한테 의뢰를 주시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 즉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는 우리 5년 시점에 휴가 5일, 뭐 10년이 되면 금 10돈, 뭐 20년 되면 포상금 200만 원 주는 거, 그게 다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중에 이슈가 됐던 게 요즘에 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24, 25, 3년 차 사이에 30만 원 했던 게 지금 80, 90만 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이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부채가 많이 튀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도 좀 논란이 됐어.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현금으로 바꾸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의뢰 주시면 그건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약에 또 휴가라든가 거를 현금으로 받고 싶다, 아니면 휴가로 받고 싶다, 그런 거 하게 되면 비용 예측이 돼야 되잖아. 그 예측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서비스로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발생하시면은 담당 계리사분들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IFRS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게 많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이제 추계액에 해당하는 게 확정급여 채무인데, 확정급여 채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퇴직할 거니까 미래 퇴직금을 구하고 그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을 현재 가치한 거. 10년 후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1,000만 원 현재 가치에서 미래 지급할 퇴직금 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을 평가한 게 확정급여 채무. 요게 추계액이다. 그 다음에 단기 근무 원가는 커런트 서비스 코스트라고 해서 1년 근무 증가하면은 확정급여 채무가 증가할 거잖아요. 그 증가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자 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미래 1,000만 원을 지금 현재 할인해가지고 현재 가치 해가지고 800만 원 만들어놨으니까는 800만 원 이제 이자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우리 적금 들면 이자가 매년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발생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원가.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옛날에 퇴직보험의 이때는 이 기대 수익을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처리했거든요. 근데 KIFRS에서는 이 사회적립자산을 우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하면 그 사회적립자산이 퇴직금 제도의 퇴직금을 결제하는 용도로만 쓰지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에서 사회적립자산만을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사회적립자산에 발생되는 이자도 그럼 비용으로 반영을 해라. 그래서 이자 수익, 사회적립자산에 발생되는 기대 수익도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IFRS가 들어오면서 또 변경된 부분 중 하나 또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립자산 기대 수익을 확정금여 채무의 이자 부분에서 차감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근무 원가는 우리 확정급여 채무는 모두 비용 처리가 된 다음에 채무로 들어가는 겁니다. 퇴직 비용 처리하고 대변 확정급여 채무가 확정급여 채무가 누계적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근무 원가는 우리가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하면은 확정급여 채무도 변경이 되잖아요. 그 확정급여 채무가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과거 근무 원가입니다. 과거 근무 원가는 확정급여 제도가 만약 1배에서 2배수로 변경됐다라든가 뭐 사업부를 폐쇄했다라든가 그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소 정산 손실 이익도 있는데 축소 정산 손실 이익은 우리가 이제 DC 전환한다라든가 중간 정산하면은 그때 이제 발생되는 손익이 또 별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재측정 손익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가 차에 해당하는 거. 우리 표준 원가의 그 원가 차에 해당하는 게 이 재측정 손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정과 실제의 차이와 또 보험수의 가정의 변동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정급여 채무를 평가할 때는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프로젝티드 유닛 크레딧 메서드.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서울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지급할 퇴직금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을 산정한 게 확정급여 채무다. 그거를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한다. 자, 보시면은 미래 퇴직금 요거 구했어요. 요게 미래 퇴직금이고, 미래 퇴직금을 여기 퇴직 시 N년 근속했으니까 N으로 나누면 이제 N개가 생기겠죠. 그 N개를 매년 하나씩 쌓아간다. 그 개념이 예측 단위 적립 방식입니다. 그 연금 계리적으로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측 단위 적립 방식만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 법인세법에서 또 요 방식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부채를 산정했는데도 예측 단위 적립 방식 쓰라고 그러고, 법인세법에서도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을 쓰라고 하니까는 다양한 연금 계리적인 적립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단위 적립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예측 단위 적립 방식에서 미래 퇴직금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래 퇴직금 어떻게 구해야 되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임금이 있고 현재 근속 연수가 있어. 요건 현재 퇴직금이잖아요. 이게 요즘 저희 K개념 용어로는 퇴직금 추계액인데 이분 미래 퇴직할 거잖아요. 미래 퇴직하니까 현재 평균 임금이 쭉 가서 미래 평균 임금이 될 겁니다. 미래 평균 임금이 되니까는 임금 상승에 대한 가정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에 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몇 % 올라갈 거냐. 가장 감사인분도 가장 챌린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이 약간 자기성이 있어가지고 퇴직률 이런 거는 경험 통계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성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임금 상승 가정에 대해서는 4% 쓰냐, 5% 쓰냐, 6% 쓰냐에 따라 가지고 부채가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1%당 임금 상승률 1%당 부채가 한 5에서 10% 뛴다고 보시면 돼요. 임금 상승 가정이 1% 뛸 때마다. 또는 1% 줄을 때마다 부채가 5에서 10% 줄어든다. 줄어드는데 이걸 감사인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 가정 왜 이렇게 썼냐고 물어보시는데, 임금 상승은 지금 이제 30세인 분이 정년 퇴직하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퇴직하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퇴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30년 보통 이 정도 기간을 잡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또는 한 40세 기준으로 보다 20년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가정을 보통 저희가 계리사분들이 한 4에서 5% 정도로 봅니다. 그 부분이 아까 퇴직금 시뮬레이션 한 거 보셨잖아요. 임금 상승이 보통 때는 2%에서 3%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가다가, 우리 최저임금위원회도 기본이 되는 게 물가 상승률인 걸 아시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요 이상은 올라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실질 임금이 보존된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가다가 승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연봉제 하더라도 승진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승진에 대한 요소가 더해지면서 보통 보면은 한 4에서 5%가 돼요. 연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만약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 없었다고 하시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임금 상승이 낮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때는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한 4에서 5%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 퇴직하는 거, 미래 시점에 퇴직하니까 언제 퇴직할 거냐, 그게 이제 퇴직률입니다. 언제 퇴직할 거냐. 그래서 이제 퇴직 시 이제 예상 근속연수를 곱하면, 그러니까 미래 평균 임금과 퇴직 시 예상 근속연수를 이렇게 곱하면은 이제 미래 퇴직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퇴직금을 구했고, 이 금액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으로, 이때 1,00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000만 원을 현재 가치에서 800만 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이제 확정급여 채무를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급여 채무 산출식은 이건 약간 수학적인 건데 그냥 눈으로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더라도 궁금하니까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 퇴직금을 구해야 되니까 미래 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평균 임금 곱하기 1 플러스 임금 상승률 해가지고 미래 임금을 만듭니다. 미래 임금을 만들고, 미래 시점에 이제 퇴직 시 지급 개수를 곱하면 요게 미래 퇴직금. 미래 퇴직금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이니까, 만약 이게 10년 근속했을 때 금액이라고 치면 내가 현재 3년 근속했으면은 10분의 3 하면은 내게 되겠죠. 현재까지 근속연수에. 그래서 예상 총 근속연수분의 현재 근속연수. 그래서 10분의 3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을 만들고, 그 이제 퇴직률. 그럼 이제 미래 시점 금액이 됐죠. 그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치 해야 되잖아요. 10년 후 1,000만 원이 현재 1,000만 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하면은 800만 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 원이고 5년 근속했어요. 그럼 추계액은 300만 원 곱하기 5년에서 1,500만 원.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10%, 할인율은 5%, 예상 퇴직률은 1년 후에 30%, 2년 후에 50%, 3년 후에 20% 이렇게 세시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미래 임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래 임금을 만드니까는 현재 시점 평균 임금에다 임금 상승률에서 300만 원이 매년 10% 올라가니까 330만 원, 363만 원, 399만 원. 이게 미래 임금이 된 겁니다. 미래 임금에다가 이제 6년 시점에 근속하면 이제 법정제라고 치면요. 1년 근속당 30일 평균 임금 1개를 지급한다고 하는 법정제라고 치면은 6년 근속하면 6개 지급하고 7년 근속하면 7개 지급하고 8년 근속하면 8개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임금에다가 근속연수 곱해가지고 3,194만 원, 2,541만 원, 1,980만 원이 만드는 이게 이제 미래퇴직금이 된 겁니다. 미래퇴직금. 미래퇴직금을 각 시점별로 다 구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거면 내 현재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6년이 1,980만 원인데 나는 현재 5년 근속했으니까 6분의 5. 여기는 7년이 2,541만 원인데 나는 5년이니까 7분의 5. 여기는 8년 중에 5개니까 8분의 5. 이렇게 곱해가지고, 회계적으로는 가득된 퇴직급여라고 얘기합니다. 가득되었다. 내가 지금 현재 얻었다. 그래서 현재분에 해당하는,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구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예상 퇴직률을 구하면 0.3, 0.5, 0.1, 30%, 50%, 20% 구하면 495만 원, 908만 원, 399만 원이라는 이제 미래 퇴직금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이 현재 495, 908만, 399만 원 이렇게 적립하면은 이자가 붙으니까 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5%라는 할인율로 할인을 하게 됩니다. 할인을 하게 되면 확정급여 채무가 1,639만 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 과정을 인별로 다 거칩니다. 인별로. 30세인 분은 60세까지, 40세인 분은 20년 동안 60세까지. 그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이 연금계획적인 내용을 아시더라도 산출이 좀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 산출을 좀 보면은 KIFRS, K가 아까 KIFRS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 원에 임금 상승분으로 150만 원, 단기 근무분으로 330만 원. 아까 보셨던 내용이잖아요. 여기에서 KIFRS 기준으로 보면 아까 임금 상승 10% 할인율 5% 하면은 채무가 1,639만 원으로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인이 이걸 보셔야 돼요. 임금 상승률은 분자 요소고 할인율은 분모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얘 평균 임금하고 퇴직 시 지급계수하고 요거를 다 합치면 요거가 추계액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얘 빼고 얘를 빼면은 추계액, 단순히 보시면 추계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임금 상승률하고 할인율, 미래 퇴직금 만들고 미래금의 현재 가치 만드는 요 두 개가 이제 이 추계액 대비 증감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누진제는 또 별도입니다. 누진제는. 이 증감을 결정하는데 임금 상승률은 분자고 할인율은 분모니까 얘가 크면은 추계액 대비 증가될 것이고 얘가 크면은 추계액 대비 작아지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왜 추계액이 줄었냐? 재작년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면서 추계액 대비 줄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올해 또 살짝 이제 턴을 하고 있는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추계액 대비 좀 증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 임금 상승률과 할인율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가 할인율 10%에 할인율 5%에 임금 상승 10%면 확정급여 채무는 1,639만 원. 이자 비용은 82만 원, 단기 근무원가는 328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반대로 임금 상승이 3%다 그러면은 1,446만 원, 이자 비용은 72만 원, 단기 근무원가 299만 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을 거예요. 단기 근무원가가 요 두 개는 이해하겠는데 여기 330만 원, 309만 원인데 왜 여기 328만 원, 289만 원으로 차이가 나느냐? 요 금액들이 요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쪽에. 아까 우리 퇴직금 적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금 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납입된 적금 안에. 그 다음에 장기급여 쪽도 산출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장래 지급할 장기급여 금액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을 평가한 거다. 즉 장기급여를 적금 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장래 근속 시점별 장기급여 지급액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6년씩 근속하면 300만 원, 8년 근속하면 800만 원 현금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300만 원, 800만 원 지급이 될 것이고, 이거는 6년 시점과 8년 시점 금액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현재 5년 근무했으니까는 6년에 300만 원 받으니까 5년에는 6분의 5하면은 현재 시점 금액이 될 것이고, 요 8년에 800만 원인데 8분의 5 하면은 현재 시점 금액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50만 원, 500만 원. 요게 이제 현재 제가 내 거에 대한 금액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재직 확률을 곱해야죠. 이제 확률이 좀 들어가서 조금 저거인데, 그러니까 0.7과 0.1을 곱하면 175만 원과 100만 원을 이 시점에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75만 원과 100만 원은 1년, 현재 시점 기준으로 1년 후 금액이고, 요건 3년 후 금액이잖아요. 그러면은 3년 후 100만 원은 현재 100만 원이 아니니까 이자가 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금을 들을 거니까. 이자가 붙으니까는 1.05라는 할인율로 할인을 하게 되면은 167만 원, 86만 원 돼서 253만 원이 확정급여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급여 똑같습니다. 미래 지급할 장기급여를 적금을 든다. 매년. 그 적금을 든데 할인하는 요소와 재직할 확률이 들어간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플로우로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과거 근무원가니까 제도 변경이 없고 DC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치면요. 기초 확정급여 채무가 있고, 여기서 여기로 1년 증가됐잖아요. 1년 증가되면 퇴직금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게 단기 근무원가. 그 다음에 이 기초 확정급여 채무 1년 지나면은 이자가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자 원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년 지나면서 전입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퇴직금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전출입 금액, 이제 또는 퇴직금 지급액, 실제 퇴직금 지급액도 있고, 여기 전입 금액도 있다고 칠게요. 그 실제 퇴직금 지급액을 빼면은 여기 이제 예정 확정급여 채무예요. 요렇게 되면 이제 여기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실제로 평가하면은 요 예정과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재측정 요소의 보험료 손실 이익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변화로 인구 통계적 가정, 재무적 가정의 변동, 또 가정과 실제 차이의 변동에 의해서 요 재측정 요소 손익이 발생을 하고, 요 금액은 간혹가다 질문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산출해 달라고. 이거 산출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 기말 확정급여 채무에서 요거 더한 예정 확정급여 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다른 작업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가다 물어보세요. 이 지급액이 바뀌면 이게 얼마로 바뀌냐고. 요거 증감되는 만큼 요것도 같이 증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 확정돼 있고, 요렇게 확정돼 있고, 얘가 변동됐으니까는 얘가 변동될 거고, 얘가 변동되고 얘는 확정돼 있으니까 얘와 얘 기말 확정급여 채무와 예정 확정급여 채무의 차이가 재측정이니까는 얘가 변동되면 요것도 같이 변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비용은 다른 요소, 과거 근무원가라든가 정산손이 없다라고 치면은 기초에 결정됩니다. 준표준원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표준원가 방식이니까 단기 근무원가, 이자원가, 사회자산 예정기대 수익이 기초에 결정이 됩니다. 아니 1년 근속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단기 근무원가를 미리 아느냐. 연금계획적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아까 퇴직금 적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금 들 때 내년에 적금 나입할 거 하세요, 모르세요? 알려주잖아요. 얼마 나입하라고. 미리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근무원가도 미리 다 알아요. 이자도 우리 적금 들면 이자 얼마 발생하는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거 받으시잖아요. 1년에 이자 얼마, 그것처럼 이자도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기초에 결정이 되고, 기 말에 이제 제도가 변경되는 건 요 사이에 변경되니까는 또 DC 정산하든가 아니면은, DC 전환하든가 그러면 그거는 요 중간에 발생되니까 그건 이제 기 말에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이 또 요 기 말에 실제 평가된 값과 예정의 차이니까 요게 기 말에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적립자산 변동 내역도 똑같습니다. 기초 사회 적립자산에서 이 부분에 이자가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정 기대 수익. 실제 수익이 아닙니다. 실제 수익이 아니고 예정 기대 수익이 발생하고, 부담금 나입하고 실제 퇴직금 지급하면 예정 사회 적립자산이 됩니다. 근데 실제 기말 사회 적립자산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재측정 요소로서 보험수적 이익 손실이 됩니다. 이 사회 적립자산 부분의 재측정 요소 이익 손실은 한 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익하고 예정 기대 수익의 차이예요. 실제 수익하고 예정 기대 수익의 차이. 요거는 단순하게 나옵니다.
확정급여 채무 변동을 한번 플로우계로 한번 다시 좀 보면은 처음에 100만 원이었던 게 이 114원이 됐을 때 이 차이가 퇴직금 8원 지급하고 단기금융원가 10원 증가하고 이 100원에 대한 이자원가 2원이 발생했다면은 원래 104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104원이 돼야 되는데 114원인데 10원 차이가 났잖아요. 10원 차이가 나는 게 이 가정 변경으로 해서 3원. 그러니까 임금 상승 가정, 할인율 가정, 퇴직률 가정, 가정 변경으로 해서 3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실제 임금이 올랐다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퇴직금 대비 예정 퇴직금 대비 실제 퇴직금을 많이 지급했다든가 그러면서 경험 조정으로 발생한 예측과 실제의 차이로 발생되는 게 그 효과로 7원. 그래서 이게 114원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끔가다 이제 재평가 하시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KIFRS의 종업원 급여는 제가 준 표준원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일에만 하시면 돼요. 연일에만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언제 하느냐? 제도가 변경됐다라든가 사업부가 폐쇄됐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비용도 달라지고 채무도 달라질 거잖아요. 이제 그때 재평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재평가해가지고 비용도 바꾸고 그 확정급여 채무를 여지껏 인식했던 금액과 이제 제도 변경을 하면은 차이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 차이 나는 거를 과거분모원가로 인식을 해서 확정급여 채무를 조정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 회계팀이나 이쪽에서 분기나 반기로 요청하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분기나 반기를 왜 요청하시냐면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연말에 한 번 하니까는 기타 포괄 손익이 갑자기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중으로 해가지고 연중이 아니라 분기나 반기 해가지고 그걸 좀 스프레드 시켜보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 좀 제가 보기에 이제 좀 분기마다 평가하게 되면 약간 정확성이 더 높아질 거 아니냐. 재측정 손익이 좀 줄어들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바뀐 요소들이 있어요. 할인율은 매번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바뀐 요소를 반영하게 되면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바꿔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재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원래 재평가를 하게 되면은 제도 변경이나 그런 경우 위에는 비용을 변경을 안 시키거든요. 근데 재평가를 하면 저희 일반적인 계리사분들은 비용을 바꿔드려요. 왜냐하면 재평가를 했으니까는 그 인력 구성도 바뀌고 평균 임금도 바뀌었으니까 그에 맞도록 별 요청이 없으면은 바꿔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KIFRS 제1019호에 대한 개괄이었고요. 이것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제 회계팀 영역에서 잠깐만 보고 자세한 건 다시 3교시 FAQ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면은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 결과 요약해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금액, BS에 들어갈 금액과 손익계산서 IS에 들어갈 금액을 드려요. 그 다음에 공시사항을 드리고 민감도 분석 드리고 이제 주석사항 드리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하고 지급률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공시사항에는 확정급여 채무 변동 내역 드리고 사회적립자산 변동 내역, 순확정급여 부채 자산의 변동 내역, 재측정 요소 분석, 차년도 예상 퇴직급여 비용. 요 차년도 예상 퇴직급여 비용을 미리 드리는 게 아까 연금계리적으로 산정해서 적금이니까 미리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금융원가 이자 비용을.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차년도에 회계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율 증가하고 임금 상승률 증감에 따라서 그 민감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서는 예전 요게 없었습니다. 요게 없었고 요거 자체가 추계 금액이 그냥 부채로 들어갔어요. 근데 KIFRS는 이 사회적립 자산이 이 확정급여 채무를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결제라는 말이 좀 적으니까 확정급여 채무, 즉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립 자산을 확정급여 채무의 차감 요소로 해서 순액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사회적립 자산 공룡 가치를 차감하고 국민연금 전환금도 차감하고 자산이익 상한 기준에 적용에 따른 자산 차감 차감해서 순확정급여 부채 자산이 많으면 이제 자산으로 인식하는 걸로 순확정급여 부채 자산으로 인식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자산이익 상한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발생이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계리사분들하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1년 증가분에 해당하는 단기근무원가.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에서 이자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원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확정급여 채무에서 사회적립자산 공제에 차감했잖아요. 확정급여 채무에서 이자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손익계산에 넣었잖아요. 그럼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서는 이자가 발생할 거잖아요. 이 이자는 차감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회적립자산 기대수익을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금목과 더하고 이자원가 더하고 사회적립자산 기대수익 차감하고 축소정산 손실은 더하고 이익은 빼고 과거근무원가 증가된 거는 더하고 감소된 거는 빼고 해가지고 단기 비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재측정 손익이 발생하고 재측정 손익은 퇴직급여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고 장기급여는 이 단기 비용으로 갑니다. 이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는 그렇게 금액이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 비용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 비용보다. 그다음에 주석 공시사항으로 확정급여 부채 세부 내역하고 손익에 들어갈 구성 내역.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이제 2-1, 2- 저희 보고서에 들어있고요. 3-1에 확정급여 채무 변동 내역, 3-2에 사회적립자산 변동 내역, 3-4에 저희 회사 보고서에 재측정요소 세부 분석, 그다음에 4-에 민감도 분석, 그다음에 기여금, 5-5에 확정급여 채무 가중평균 만기와 급여지급 시기 분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일 현재 보험수적 가정을 기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회계처리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보면은 이 단기근무원가하고 확정급여 채무 이자 비용은 전년도 말 보고서에 차년도 비용으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퇴직비용 단기원가 얼마, 퇴직비용 이자 비용 얼마, 확정급여 채무 증가시켜 주시면 이게 이제 단기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지급이 일어나면 차변 확정급여 채무 현금에 사회자산 또는 미지급금 해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연말에 이제 인사팀에서 퇴직금 지급액 작성하시잖아요. 지급액 작성하시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퇴직금 지급 관련돼서는 재무팀이나 회계팀에서 관리하고 인별로 또 관리는 인사팀에서. 근데 두 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회계팀은 발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확정급여 채무를 떨구는데 인사팀은 그냥 퇴직자 발생하면 퇴직자 발생한 걸로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언제냐? 예를 들면 12월 30일 또는 30일 날 퇴직한 거.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은 1월에 지급하니까 인사팀에서 빼고 회계팀에서 발생 기준에서 넣고 그러면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작성하실 때 퇴직금 지급액의 5-1 우리 표준자료 요청서 5-1에 들어오는 지급액은 요 확정급여 채무라고 요 차변에 기입된 요 금액을 주시면 돼요. 여기에 확정급여 채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위로금 준 거 있어요. 위로금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위로금 주실 때 확정급여 채무 위로금 500만 원, 현금 500만 원. 그거는 들어옵니다. 근데 위로금이 확정급여 채무가 아니라 그냥 비용 500만 원, 현금 500만 원 하면은 그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급여 채무라고 차변으로 기입된 거, 그 금액만 주시면 됩니다. 표준자료 요청서에. 그래서 이제 전출 전입이 일어나면은 전입은 현금 또는 미수금 받고 여기 미수금도 있습니다. 확정급여 채무 받고 그다음에 전출이 일어나면 확정급여 채무 지급하고 현금 사회자산 또 미지급금으로 잡힙니다. 여기 지금 미지급금은 제가 빼놨지만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아까 말씀드린 12월 31일에 전입 온다든가 12월 31일에 전출 나가다든가 또는 퇴직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미지급금으로 잡히거든요. 미지급금으로 잡히니까 이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거 업무원가 축소 연산 손실이 발생하면은 퇴직 비용 땡땡땡 확정급여 채무 땡땡땡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를 증가시키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기말 평가하면은 여기 지금 16번 값은 저희가 평가한 값이고 1번부터 14번 값은 이제 기중에 변동된 요인이거든요. 1번부터 14번을 더한 거 아까 풀로 생각하시면은 요렇게 더해진 거 있죠. 요게 예정 확정급여 채무예요. 예정. 그래서 16번에서 1부터 14번 더한 예정 확정급여 채무를 더하면 값을 빼면은 요게 재측정 손익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변동되면 요 값도 같이 변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변동 안 된다. 가끔가다 이제 질문 주시는 게 우리 퇴직금 지급액이 변동됐어요. 그러면 기말 확정급여 채무 변동이 되나? 안 됩니다. 요건 똑같습니다. 단지 재측정 요소 손익이 변동이 됩니다. 자산 쪽도 똑같습니다. 사회적립자산 기대 수익은 사회적립자산 늘리고 퇴직 비용으로 또 잡아가지고 그 사회적립자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기여금 지급액 쪽은 요거는 이제 단기에 일어나는 사항.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를 더하면은 예정, 기말, 사회적립자산. 그 다음에 13번은 기말 사회적립자산. 기말 사회적립자산은 이제 우리 이제 저기 DB 연금 사이에 있는 금액.
그러면 13번에서 1번부터 11번 뺀 금액이 12번 금액. 요 12번 금액은 실제 수익에서 예정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년도 예상퇴직급여 비용 3.5 해드리는데 요 금액 가지고 차년도에 이제 분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직비용 단기원가 207원, 퇴직비용 이자비용 25원, 확정급여 채무 상대계정 증가시켜 주시고 사회적립자산 기재수익은 사회적립자산이니까 사회적립자산이 늘어나야 되죠. 확정급여 채무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립자산 24만, 퇴직비용 23원 이렇게 처리해서 요게 차년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인별로 다 드립니다. 인별로 드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인별로 매출원가라든가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측정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가정 변경에 의한 손실하고 하고 경험 조정 손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변경은 인구 통계학적 가정이라고 해서 사망률 퇴직률 언제 퇴직할 것인가 퇴직 시점에 대한 가정. 그 다음에 재무적 가정이라고 해서 미래 임금 구할 때 쓰는 임금 상승률 가정 변경. 그 다음에 현재 가치 않는 할인율 가정 변경. 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임금 상승 가정하고 퇴직률 사망률 가정은 3년은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3년은. 그래서 3년 동안은 변화가 없는데 이 할인율은 매년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말 해당 시중금리를 사용하게 돼 있어서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 가정 변경 손익은 매년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험 조정으로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면은 채무가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난 금액 또는 예정 임금 대비 실제 임금 상승. 그러니까 예정 임금 5% 올라갈 거였는데 10% 올라갔다. 그럼 이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임금 상승 차이 손익.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액. 예정 500만 원 지급할 걸로 예상했는데 700만 원 지급했다고 200만 원 더 지급했잖아요. 그게 이제 퇴직금 지급액 차이. 그 다음에 재직자 등 차이는 10명 퇴직하기로 했는데 7명밖에 퇴직을 안 했다. 그래서 3명이 퇴직을 안 했잖아요. 그 퇴직 안 한 만큼 또 늘어나거든요. 그 늘어난 금액이 재직자. 그 다음에 등은 입사일이 변경됐다라든가 중간정산일이 변경됐다라든가 생년월일이 변경됐다든가 성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등으로 들어갑니다. 등.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으로 인한 재정 이익 손실은 실제 수익에서 예정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급여 쪽, 이 부분까지만 하시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장기급여 쪽에, 장기 포상금으로 100만 원 지급하고 유급휴가 6일 주고 월급은 300만 원이고 단기근무원가 800만 원, 이자 비용 30만 원, 법인소 손실이 150만 원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현행에서는 단기 비용 인식하는 거 없습니다. K갭에서는. 그리고 포상금 지급하면은 뭐 비용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떨구고 장기급여 휴가를 사용에 따라서 월급 300만 원, 현금 300만 원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휴가에 대해서도 채무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단기 비용 인식할 때 장기 비용에 근무원가 800만 원, 장기 비용 이자 비용 30만 원, 확정급여 채무 800만 원.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를 증가시킵니다. 비용 잡으면서 같이 증가시켜. 부채를 증가시킬 때 비용도 같이 증가됩니다. 부채만 증가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IS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비용 830, 확정급여 채무 830 증가시키고요. 포상금 지급하면은 확정급여 채무 100만 원 떨구고 현금 100만 원 또는 미지급금 뭐 이렇게 떨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가를 사용하면은 기존에 월급 비용 300이었는데 이 300만 원 중에서 6일은 유급휴가 썼잖아요.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비용이 300만 원을 30일로 하는 월 1일당 10만 원이고 6일 치면 60만 원. 60만 원은 확정급여 채무로 떨구셔야 돼요. 확정급여 채무로 떨구고 월급 비용 240되고 현금 300.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신 거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 금액만큼이 이제 재직전 손익에서 조정이 됩니다. 재직전 손익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어떤 이슈가 회사 전체적 손익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포괄 손익이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확정급여 채무를 떨구고 기타 포괄 손익이 늘어나든가 이거를 월급 비용으로 떨구고 기타 포괄을 줄든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단지 어디가 달라지냐면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회사 휴가밖에 없어요. 휴가. 근데 휴가에 대한 지급액을 안 주시면은 휴가 지급액이 아까 재무처럼 0이 들어가 버려요. 여기에 휴가 지급액이 0이 들어갑니다. 0이. 그럼 요 5,500이 여기에 꽂혀버려요. 여기 3,300이 아니라 8,800이 돼버려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감사인분이 이제 물어봐요. 이게 왜 튀었냐? 안 튀어야 되는데 튀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휴가 비용이 만약 100만 원, 200만 원 상관이 없는데
한 10억, 20억 된다 그러면 여기가 10억 잡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감사원이 물어봅니다. 왜 튀었냐? 그럼 휴가 금액을 이거를 안 주신 거야, 안 주신 거. 이거를 채무 60만 원에 대해서 휴가 비용 60만 원 떨궈서 60만 원 저한테 안 알려줘가지고 그 금액만큼이 기타 포괄로 재치금 손익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그 금액이 커지니까 감사원이 물어봐. 이게 왜 이렇게 튀었냐? 감사원이 왜 물어보냐면요. 부채가 너무 튀었다. 부채가 이상하다. 근데 부채가 이상한 게 아니라 부채 정확히 평가를 했고 지급액을 안 주셨기 때문에 기타 포괄로 들어가는, 기타 포괄은 재직증 손익이 튄 거예요. 재직증 손익이 튀다 보니까 감사의 눈에는 이상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근데 저렇게 처리 안 해주시고 이렇게 처리해도 어차피 재직증 손익에서 조정되고 비용에서 조정되니까 포괄 그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셨다고 해서 내가 그럼 이거 놓쳤으면 단기 손익 또 받게 되는 거 아니야? 똑같다. 변동이 없다. 그것만 인식하시고 되시면 됩니다. 보험수의 손실 150, 확정급여 채무 150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정급여 채무 변동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요 두 개는 전년도 보고서 요 4번부터 14번은 4번부터 14번은 단기에 발생된 거. 그래서 1번부터 14번 합친 게 예상 확정급여 채무. 그래서 16에서 예상 확정급여 채무를 뺀 게 재측정 손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정자산 변동 내역도 사회정자산 기대수익은 전기보고서의 찬연 비용이고 이 3번부터 11번은 단기에 발생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환율 변동 효과 없습니다. 환율 변동 효과는 우리 임원분들이 아니라 임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외화로 주는 경우 유로화라든가 달러로 주는데 그거 다 원화로 환산해서 주니까는 그래서 환율 변동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서 1번부터 11번을 더하면 예상 사회적립자산이고 13번에서 요 1번부터 11번 더한 값을 빼면은 실제에서 예상을 빼면은 그게 재측정 손익이다 보시면 됩니다. 연결 재무제표 이제 확정급여 채무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연결 재무상태표를 만드니까는 그래서 요 값들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에 확정급여 부채 재측정 요소 들어가고요. 퇴직급여에 대해서 순확정 부채 산정 내역 2.1 금액, 확정급여 채무의 변동 내역 저희 3.1 금액, 사회적립자산 변동 내역 3.2 금액, 사회적립자산 구성 내역 저희도 이렇게 이 부분도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기준서 문란 142에 보면은 요렇게 하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드리는 거고 저희한테 가끔 여쭤보시는데 이거 뭘로 해야 돼? 저희가 자산운용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물어보시면 저희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자산운용사라든가 DB 사업자 쪽에 한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험 수익 가정에 대해서 할인율하고 미래임금 상승률 이렇게 1.8에 4.9 이렇게 그 백분율로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분율 표기한 값을 저희가 드려요. 근데 이게 연령별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적인 값을 드린 거니까는 이건 대표적으로 요 공시용의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 값은 16, 17,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연령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직군별로. 그 다음에 민감도, 할인율 증감할 때, 임금 상승률 증감할 때 민감도 값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급여 지급 시기 분포. 급여 지급액에서 급여 지급 시기를 이 부분을 쓰는 데가 있고, 확정급여 채무에 가득된 금액을 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회사별로 그걸 맞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준, 종업원구된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아까 할인율은 분모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분자요소. 그러니까 퇴직금 대비 추계액 대비 확정급여 채무 어느 정도 증가할지에 대한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할인율, 임금 상승률 아까 그 정도 값 쓰시고 할인율 값 넣고 이 두레이션이라서 가중평균 만기 넣으시면 요 값이 계량 나오는데 요 아까 제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추계액 대비 확정급여 예측 파일 올려놨거든요. 엑셀 파일요. 거기 숫자 넣으시면 요거 뜹니다. 그리고 요거 하실 때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희 계리사분들한테 전화 주시면은 어떤 값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25년도 말값은 있는데 26년도 말은 모르잖아요. 26년도에 할인율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 계리사분들한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좀 계속 여기 있으니까는 궁금한 사항은 쉬는 시간에라든가 물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바깥에 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여분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15분 쉬고 2교시 표준자료 요청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야.